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폐지, 또 국세청에서는 강행 준비 이런 엇갈린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정확히?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매달 그 보험연수원에서 가상자산 세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마다 이제 트렌드를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데 2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한 번 더 유예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3년, 2005년, 23년, 25년, 27년 이렇게 이제 3차례 연기됐었는데 근데 3월 달 딱 돼서는 연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분이 이제 올렸죠. 입법 발의를 했는데 이제 이걸 아예 삭제를 해버리자. 과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 그 지금의 Z세대, 그러니까 MZ세대 분들의 이제 자산 형성이 이걸로밖에 안 되는데 요것에 대한 뭐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는 의견 때문에 뭐 이제 이거를 입법 발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국회 예산처에서 이미 이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도 이제 대단하신 연구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자료를 저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세금이 너무 모호하다. 뭐 스테이킹, 디파이, 그 다음에 뭐 채굴 이런 것들은 과세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을 좀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국회 예산처에서 이제 4개월 정도 연구 영역으로 연구 영역비가 한 3천만 원 높진 않은데 그걸로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4개월 있으면 이제 나오겠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사실 그 동안에 다른 나라들 저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스템도 사실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유사성을 많이 갖고 올 것 같아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를 안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갈 것 같긴 해요.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컨셉 자체는 기타 소득으로 잡는 맞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저 그냥 궁금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캐피럴 게인스라고 그래가지고 투자 자산으로. 그래서 이제 주식이든 가상 자산이든 다 과세를 매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짧게 가지고 있었는지 길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또 퍼센티지가 좀 달라지고 1년 이상 보유하면.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진 않는가 봐요. 예전에 2003년인가 5년도쯤에 주식에 대해서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제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해서 2년 이상 뭐 갖고 있으면 좀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알다시피 뭐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서 장기 보유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어찌 보면 자본시장 활성화하겠다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게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장기 보유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점도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 쪽에는 이제 뭐 사실 달러나 뭐 이런 가격 때문에 연동돼서 그걸 못하는 것 같기는 한데 가상자산은 그래도 해볼 법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면은 사실 공제수도 사실 너무 낮거든요. 장기 보유했었을 때 세금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기본 공제가 양도소득세 다 포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기타 소득이긴 하지만 250만 원인데 250만 원보다 많이 벌면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250만 원이 세법을 보면 93년도인가 96년도에 생긴 가액이에요. 오래된 가이드네요. 그때 60만 원에서 250만 원 올렸는데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좀 반영이 됐으면. 그러게요. 250만 원은 좀 너무 낮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금투세 처음 도입한다고 나왔을 때 그때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뭔가 현실성 있게 그걸 반영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세금 쪽은 유사자산군에 대한 세금의 개정 형태를 꼭 봐야 된다. 그게 여기에 무조건 차용될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좀 공부하시고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세금 시스템 분명 여기 도입될 건데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왜 가상자산에 도입한다고 말을 안 하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말씀을 좀 드려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가장 이제 좀 현안은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이건 아예 그냥 걷지 말자.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일견 그래도 논리성은 갖추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식은 과세 안 하잖냐. 근데 왜 디지털 자산만 과세를 하는 거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굉장히
이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법안이. 심플해요. 네, 되게 네. 심플한데 이거는 설득하기가 굉장히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주식은 과세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전체 주식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서 사실은 뭐 10억 거래 이걸로 대부분 가끔 과세를 하시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네. 그러면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좀 가면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제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다른 세법에 있는 거 차용해서 쓰는 거니까 대주주 요건처럼 10억 정도. 네, 뭐 10억 정도의 뭐 매매를 했다 그러면 당신 정도는 좀 세금 내야 되지 않겠어요? 막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상자산을 해서 자산 형성을 하시려는 분들은 상담 오신 분들이 30, 40대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은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데 못 잡았잖아요. 나는 그렇죠. 막차를 못 탔다. 막차를 못 탔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끝도 없이 올라갔는데 나는 박탈감, 허탈감,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이걸 뒤집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이제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과세를 하니 사실 그분들 중에 좀 수익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제 최근에 상담은 부분대 한 80억 정도 버셨어요. 가상자산으로. 네네. 근데 그분은 한국에 지정학적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간단하게 말하셨어요. 그냥 두바이 가서 할래요. 왜냐면 세법은 아시다시피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만 따지거든요. 한국은 특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조세상 그런 시스템이 이제 협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냥 두바이 가서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니까 두바이 세법을 따를 텐데 두바이는 최근에 이제 프리존에서 법인세만 9%가 처음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세금 뭐 취득세 정도만 있고 거의 제로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러면은 가상자산 하겠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을 많은 자본을 유입하고 있는 국가의 단계잖아요. 거기가 인구가 좀 더 필요할 거예요. 이제 목적이 700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400만 명 정도 차서 뭐 골든 비자 같은 거 9억 5천만 원에 하면 10년 거주권을 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많이 오픈돼 있더라고요. 이 기타 소득으로 어쨌든 걷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으니까 6개월 정도 두바이에서 그러니까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6개월 정도 머물면 사실 이제 그 해 번 돈은 한국 기타 소득에 안 잡히는 거죠. 그죠. 네, 사실상 국제 조세를 할 때는 뭐 183일의 이제 정확한 이제 표현이시긴 한데 사실상 그 조세 조약의 큰 틀에서는 항구적 경제 활동이 어디냐를 봐요. 아예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렇게만 왔다가 또 요리 가면은 이거 악용한 것 아니냐 해서 이제 회색지대가 생겨서 사실상 과세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근데 이제 코인은 어쨌든 한국에서는 250만 원이 넘으면은 그러면 22%의 맞습니다. 과세다. 네. 근데 두바이 이런 곳은 없다. 네, 세금이 아예 없어요. 와, 그럼 0이랑 22%는 너무 큰 차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 주변이 다 코인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거 상당히 많은 부가 이전될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네요. 네. 그게 과거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부자가 다 한국을 떠났거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과거 대비해서는 옮겨가기가 굉장히 상황이 용이해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렇게 돈 번 분들이 사실 그 한국의 어떤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주요한 역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합리적으로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요게 제가 근데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어쨌든 부동산 쪽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3월 달 들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27년 무조건 되겠구나. 뭘 보고 했냐면 갑자기 코인이 아니지 부동산 과세를 엄청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을 몰아야 한다라는 그 뉘앙스가 너무 느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집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하세요 여러분이라는 메시지를 정부에서 계속 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가를 높이고 뭔가 이제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순환을 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 쪽에 뭔가 이 여지를 두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돈이 되는 구석에서 다 주식으로 돈이 흘러오게끔 유도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정고점 뚫고 쭉 거의 몇 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엑시트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자라는 게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화 시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허락도 맡아야 되고. 그렇죠. 막 다양한 구조적인 측면이나 자금이 많이 크니까 대출 시스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수 찾기 쉽지가 않은데, 코인은 언제든지 툭툭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 자산의 이동이 확실히 국내 자본시장으로 옮겨간 것 같기는 해요. 생각보다 사실 가상자산 문의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쭉 상반기에 상승이 될 때. 왜냐하면 24년에 제일 잘 나갔던 자산이 또 디지털 자산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25년에는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또 많이 줄었다. 네, 지금은 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좀 있어요.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튀어가지만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해요. 이게 대중성이 됐다라고 좀 많이 느끼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러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분은 70대. 70대. 근데 가상자산이 나온 지 거의 20년이 돼서 30대 분들이 처음 하셨을 때가 그분들이 50세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사실. 생각보다 이게 오래된 자산입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많이 이걸 다뤘었던 게 2017년도부터 그때 한 800만 원 정도 했었을 때, 와, 이거 어떡하는 거야? 이거 빨리 막 증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때 막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사실 자산가 분들은 증여다. 왜냐하면 가치 상승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그분들 생각은 약간 이런 게 좀 있으세요. 0 아니면 100이니까 지금 주자. 다음에 뭐 10년 후에 0이 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얘가 갑자기 엄청난 상승을 하면 뭐 좋은 것 아니야. 이런 관점이 확실히 있으셔서 최근에서 이제 할머님이 손주에게 2비트씩 증여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근데 우리나라는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이런 데는 KYC 계좌를 미성년자가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콜드 월렛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비트씩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이거를 근데 지금 현금화도 못 하는데 왜 주세요? 하니까 뭐 10년 지나면 이게 20억이 돼 있거나 0이 돼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그냥 주는 하나의 큰 자산 이동인데 자산 가치 증가폭이 엄청 큰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건데, 만약에 KYC가 안 되잖아요. 콜드 월렛으로 증여를 한다 했을 때는 공증 같은 걸 합니까? 네, 콜드 월렛에 이체 내역으로 해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이제 뭐랄까 어찌 보면 양성화 하신 분인데 사실상 지금 과세 시스템에서 그거 잡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손자 손녀 주는 거니까 말썽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하셔서 네, 맞습니다. 자진적으로 신고를 하신 케이스인 것 같고, 네. 저희 지금 말 나와서 얘기인데 이런 또 의문이 있어요. 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스테이킹도 있고 뭐 에어드롭도 있고 맞아요. 디파이 수익도 있고 맞습니다. 개인 지갑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됐을 때 그거를 물론 이제 원화로 환금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 거래소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걸리겠지만 내가 이것을 계속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고 요즘 보니까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벌어가지고 쓰게 되면 국세청이 못 잡는 거 아니냐. 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지금 이번에 이제 질문제도 있지만 3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 가상자산 이제 과세체계 시스템 도입을 지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 8, 9개월 만에 시스템 도입돼서 과세가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요 도입이 최근입니까? 3월 달에 이제 그 조달청 통해서 입찰 공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 내년에 과세인데. 근데 이 가상자산이란 게 시장이 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조가 넘는 시장인데. 근데 30억 예산 들여서 이제 막 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시스템 도입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뭐 AI 도입이나 뭐 이런 것에 말씀을 주셨는데 쉽지 않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 과세를 27년부터 한다라는 의미는 제 개인적 의견에는 뭐 세수 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성실히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사람분들이 다 민심이 쫙 착해요. 다 성실하게 신고하실 거거든요. DB를 쌓아가면서 과세체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과세 공백은 100% 생겨. 약간 악의적인 질문 던져보면 사실 조세 형평성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은
조세 형평성 생각하면 그러면은 해외 주식에서 돈 따박따박 내는 사람은 바보냐. 예, 진짜 그런 말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완벽하냐 안 완벽하냐를 이제 드러내진 않으실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다. 고민이 많이 되겠다. 네. 근데 제가 또 알기로는 사실 스테이킹, 에어드롭, 디파이 이런 수익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세금을 과야 되는지 아직 좀 명확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명확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네. 명확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무상성이냐 유상성이냐에 따라서 증여성이냐 뭐 기프트 텍스냐 아니면 유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냐 뭐 이런 거에 다 달라져요. 나라마다. 그리고 각 다른 나라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생각해볼까? 야,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또 바꿔야 되겠는데? 또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라서 이제 기타 소득에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시점을 잡아서 그때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법인은 포괄주의라서 어떤 식으로든 벌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처럼 포괄적으로 좀 넣을 것 같아요. 기타 소득에. 이게 근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법인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포괄주의가 뭐냐면 세금을 다 네가 내야 돼. 근데 만약에도 세금 안 냈다 걸리면 재미없다. 이게 포괄주의잖아요. 네, 내가 소명을 해야 돼요. 내가 소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저는 진짜 이게 궁금한 게 채굴을 했었을 때 네. 그러면 채굴을 한 시점에 바로 세금을 낼까? 아니면 이게 추후에 미래에 팔 때 세금을 낼까? 요것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채굴할 땐 100이었어요. 근데 막상 팔 때 10원이 됐어요. 난 근데 100원 벌자마자 세금을 내? 아니 난 지금 현금 안 시켰는데 근데 팔 때 10원이 돼가지고 나는 그럼 돈을 엄청 잃었는데 요건 돌려줄 거야? 왜냐하면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아시잖아요. 부동산 마찬가지지만 2월 과세 시스템이 없어요. 2월 결손금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그때 벌면 내고 그 다음 연도에 손실 본 건 알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듣다 보니까 그냥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뭐 정책이나 규제가 이제 딱 명확하게 세워진 상황이 아닌데 일단 과세부터 내년에 되는 거잖아요. 과세 어찌 보면 부분부터. 그렇죠.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국회 예산처에서 나오는 거 그 4개월짜리 연구가 아마 7월에나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세금 내야 되는 거면 저는 내는 게 맞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의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데 23, 25, 27 지금 그러면 거의 한 7년 동안 이 얘기가 21년부터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이고 이제 주변 지인의 정보를 좀 취합해 보면 네.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소예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세청이.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입법 과정이 거의 5년 걸렸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 뭐 업비트나 비싸면서 그러면 분기나 반기마다 데이터 무조건 보내주십시오. 그거를 입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이제 과태료 이런 것들 매기는 거. 그리고 FIU가 이제 연동돼서 최근에 빗썸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도입을 하나씩 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27년 과세 사실 왜 과세가 됐냐면 칼프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칼프 시스템이라고 가상자산 과세체계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국가별로. 네, OECD 국세청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시스템을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 작년 10월달 국감 때 나왔는데 가상자산 담당자분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5분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거죠? 네, 적은 거죠. 네. 전체 18,000명 정도 되시는. 아까 100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했고 사실 걷게 되면 돈 굉장히 많이 걷을 것으로 보이는데 5명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뭐 최근에 뭐 해킹 사태도 그렇고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 지금 또 말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 국세청이 압류한 코인 400만 개, 네, 그걸 또 그 니모니 코드가 네. 노출이 돼서 탈취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아시다시피 콜드월렛은 사실 네. 그 거기가 이제 사진 딱 보면 USB 4개랑 그 니모니 코드를 대놓고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지 이거는? 이거 이제 경찰에서 범죄자들 그 흉기 보여줄 때 그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증거 나열해서. 1번, 증거 2번 이렇게 숫자 이게 종이로 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니모니 코드가 아주 가지런하게 2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진짜. 니모니 그쵸. 코드는 부모님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국세청 직원분이 이게 꽂아서 입력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으니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실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시군구청 공무원분들은 코인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국세청 공무원분들 못 만들어요. 왜요? 아, 투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예전에 코인 막 엄청 붐이 일었을 때 내부적으로 금지시켰어요. 아니 코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코인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기까지 파생된지는 몰라요. 네. 근데 이 코인에 대한 접근을 이제 아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그 업비트와 빗썸도 못하는 상황이면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뭐 이런 일이 펼쳐졌으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1차적으로 먼저 가져간 사람이 자수했잖아요.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네. 하면서 근데 2시간 만에 다시 또 60억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다시 어떤 2차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이제 못하니까 외부에 맡기겠다라고 국세청에서 이제 최근에 외부 이제 이 가상자산 위탁 보관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밝힌 상황이죠.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네. 어떤 그 면에서. 얘기를 좀 종합해 보니 어쨌든 세금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이라도 어쨌든 용역도 주고 뭐 국세청에서 최근에 뭐 가상자산 위탁 업체에다 맡기겠다고 하고 세금에 대한 의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그래서 아마 이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계좌도 만들고 이런 걸 알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압류를 하신 분들은 국세징세과라고 또 다른 과거든요. 이제 네. 그런 쪽에서는 또 서로 이제 공유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미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하셨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니까. 예. 네, 안타깝긴 그쵸. 하죠. 네. 폐지 논리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할 때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거의 바로 거들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선거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맞아요. 예, 거의 한 2-3달 정도 전부터 바짝 얘기를 해서 연기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연기가 3차례 됐었거든요. 연기가 될 가능성이 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예산처 저는 연구 결과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딱 4개월인 이유가 네. 매년 세법 개정안이 7월 말에 7월 말에 있거든요.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구 결과가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약간은 좀 그런 게 맞물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분명 세법 개정안을 집어넣을 때 먼저 법은 이렇게 과세하자고 집어넣고 근데 이거 체계 정리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1년만 연장하자 할지 안 할지 그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국제적인 조세 조약인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협의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닌데 그 칼프 때문에 체면이란 게 또 있어서 빨리 도입할까 그런 시스템 궁금은 해요. 그래서 칼프 시스템은 도입을 하는데 과세는 내년부터 그러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DB를 좀 더 쌓고 회색지대를 최대한 좀 줄인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한다면 1년 더 연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네. 한국의 업비트나 빗썸 같은 해외 이 거래소 국내 거래소에는 거의 해외 사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국가 국세청들이 한국 덕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바이낸스라든지 근데 해외 거래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게 이게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나라들이 해오는 거를 그냥 받을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안 쓰게 되면 되게 너 왜 그런 거 있는데 세금 안 걷어? 이런 또 추궁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국제 조세 조약상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줬는데 왜 너는 아직도 도입도 안 해?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일단 도입은 하고 뭐 도입을 하되 1년 정도는 연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 27년이 아니라 연장하면 28년까지였어요. 애초에 네. 28년이었는데 네. 칼프 시스템 날짜에 맞춘다고 27년 1월 1일로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러게 됐네 결국은 칼프에 맞췄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분석하기에는.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뭐 내년에 바로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또 혹은 1년 후에 그보다 또 1년 후에 시행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 애매한 것이 내가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상황이 분명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감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스테이킹이나 아까 디파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최대한 정보는 얻었는데 그래도 개인 간의 콜드월렛이나 이런 자료는 모르니까 너희들이 직접 거래한 거 전부 다 신고해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콜드월렛 옮길 때마다 기록을 다 해서 매년 신고를 해야 돼. 그게 와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짜 그게 쉽지 이제 않아. 사실은 그게 왜 하는 거냐면 네. 거래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예 그걸 사용할 수 없도록. 네, 일리가 있어요. 네. 귀찮게 만들고 네, 귀찮게 만들고 어차피 막 무섭게 만들어서 디파이가 하려면 복잡해, 연말에 피곤해,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기게 되면 또 이제 못 안 하게 되거든요, 사실 네. 사람이라는 게. 행정 절차를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유사한 게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거든요. 해외 금융계좌는 예전부터 매 월일 말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이면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너가 해외에 얼마 있는지 우린 알아야겠어라는 신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6월 달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금, 적금, 뭐 주식, 보험, 근데 23년도부터 가상자산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알고 있는 분 별로 없어요.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KBS 가서 이걸 말했는데 댓글로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녀석이 막 이래서 제가 보면서 이번 때려 맞으셔야겠구나. 모르면 때려 맞아야지. 세금을 네, 왜냐하면 이게 과태료가 20%예요. 엄청나네요. 지금 하도 세서 줄였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20%인데 그래서 작년에 거 25년도에 6월 이후에 24년도 신고 안 한 분들 있잖아요. 20억 이상인 분들 200명 조사해서 때렸어요. 그럼 20억이다? 4억 내야 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20억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뭐냐면 바이낸스 하시는 분들.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아무 신고도 안 하세요.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미 과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해외 가상자산 내가 바이낸스에 하고 있는 게 해외 투자 개념인지도 모르고 계셔가지고 안 내는 거예요. 20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가지고 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의 매 월을 말일자로. 말일자로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계신 분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고 팔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6월 30일자 오후 4시에 오셨어요. 갖고 아이고 이런 거 신고해야 된다면서요. 하고 오셨는데 얼마 있으셨냐면 그럼 비트코인 한 88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니까 175억. 그래서 하루 늦으셨으면 17억이시네요. 이랬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11시에 신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아무 좀 생각 없이 하시다가 이제 이런 것들 맞으면 답 안 나오겠다. 조금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무섭네. 있어요. 사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셨냐면 부자들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이게 막 수십조 원의 해외 자산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다 10배씩 많게 신고를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어차피 트래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이 투자자분들께서 손해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5억 갖고 있다가 50억이 되면 세금 내라고 할 것 같은데 아예 지금 뭐 5천만 원인데 뭐 한 20억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차피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20억만큼 못 벌게 그쵸. 되면. 네. 그러면 세금 안 낼 수 있지 않냐라는 논리 때문에 과다 신고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실제 규모보다 훨씬 좀 과대게 예상됐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제 일들이 이 있었네요. 디지털 자산 세금의 세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꾸 바뀌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세금이란 게 하나의 세금 안 걷던 하나의 자산군이 세금을 거둘 때 무조건 마찰음이 생겨요. 네. 저는 27년부터 과세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한 5년간은 소송이 난무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소송. 네. 소송으로 어쨌든 엄청난 조세 데이터베이스를 소송이 만들기 생길 것 위해서.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실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께서는 연말에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이 또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에서 올라가면 거의 2배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더 뭐 생각할 필요 없을 텐데 자동으로 잡히니까요. 근데 해외 거래소를 쓰거나 뭐 디파이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콜드월렛에 넣어놓은 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슈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다행인 점은 27년 1월 1일부터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네. 취득가액을 26년 12월 31일자로는 잡아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너가 예전에 100원이었어도 지금 비트코인 1억 5천이면 그냥 1억 5천원 잡아줄게. 이거는 돼요. 그냥 내년 상승분만 계산하면 네,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인데 근데 문제는 콜드월렛에 담고 있다가 28년에 처음으로 뭐 비트나 비싸면 옮겨서 이걸 현실화할 때 와 이거 얼마로 잡을까? 물론 26년 12월 32일자에 금액 하나는 있으니까 네. 다행히 이제 뭔가 쿠션은 주지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퀘스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권 문제가 저는 제일 클 것 같아요. 소유권을 그러면 어떻게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되나요? 와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들 보고 신고하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뭐 홈택스라든지 네. 이런 도구들을 저는 통해서. 이게 엄청난 행정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거 어떻게 등록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다 하나씩 입력해서 네. 콜드월렛에 뭐 고유 번호든 뭐 스샷이든 뭐든 올리세요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갑 주소는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갑 주소를 두 분이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 게 아닌데 그냥 거기 등록을 먼저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의 이제 뭐 증여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에서 다 못 잡아낼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네. 애매하다. 근데 소유권. 그건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취득했었을 때 그럼 언제고 취득가액 넣었었던 거 그거 전부 다 소명하세요. 와 그러니까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거 국세청 5명 있다는데 직원들이 됩니까? 그걸? 그래서 과 신설합니다 이번에. 과 신설해서 인원을 그렇군요. 늘립니다. 어쨌든 뭐 7월까지 또 기다려 봤다가 또 그 내용도 봐야 되겠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저희 7월 달에 한 번 더 나와서 자세히 설명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네. 나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